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게요. 우리 2018년 대비 우리 감정평가사 경제학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그 강의 계획서를 잠깐 먼저 보시면 잠깐 우리 소개를 좀 해드리고 오늘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제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경제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미시경제학 개관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회비용, 매몰비용부터 시작할 건데, 강의 일정은 일단 오늘 시작하고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 오후 저녁인데 추석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추석 때는 여러분들 휴강이고 총 보통 이제 16회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18회로 일단 개설을 했고, 지금 제가 예전에 이 감정평가사 강의할 때도 이제 18회는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요즘에 경제학 양이 좀 많아지고 이런 면이 있는데, 우리 좀 자격증 시험은 이따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범위를 많이 좁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시면 아마 어떤 뜻인지 알 텐데, 일단은 그래도 아마 보강이 한 1, 2회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아마 보강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종합반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일요일 날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학원과 협의해서 미리 아마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8회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재가 손글씨 강의 노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제 강의를 들은 친구한테 우리 부탁을 해가지고 좀 예쁘게 우리 주로 판서한 내용을 여기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서 부담을 좀 줄여드리려고 이 교재로 출간을 했고, 이걸 우리가 감정평가사 버전에 맞게 A급, B급, C급, D급을 다 수정해서 좀 출간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교재는 이번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가지고 갈 교재는 USB라는 교재를 예전에 출간을 해드렸는데, 예전 교재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 시험장에 가지고 가실 내용만 요약 정리한 부분만 따로 냈는데, 이걸 지금 교재가 곧 나올 예정이에요. 아마 다음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 다다음 주 초.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는 일단 손글씨로 진행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같이 여러분들이 진행할 건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강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아마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설명 드릴 거고. 그래서 어떤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든지 간에 또 어떤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고, 그 정리된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선행이 되어야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만, 이것이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아니면 자기가 뭐 학문을 하든 어쨌든 이런 과정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경제학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책을 보고 뭐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지고 가셔야 될 내용이 요 딱 알맹이다. 이 알맹이만 알면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런데 경제학은 이 알맹이를 알려면 아주 두꺼운 벽을 뚫고 지나가야 이 알맹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수식과 그래프입니다. 그죠? 대부분 경제학 교과서들을 보면 수식과 그래프 위주의 설명이 많아요. 그 수식과 그래프 위주의 설명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감정평가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실무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자격증 시험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보다는 아마도 수식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마 잘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학을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효율적인 우리 이해하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이해만 해가지고는 이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 시험을 어떤 시험을 대비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시험은 이제 내년 초에 오지선다로 40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오지선다로 40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성적이라는 건
합격 가능한 최소한의 점수죠. 그것도 단기간에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그 점수에 여러분들 도달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해만 해가지고는 그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운 이유가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 주어진 시간 안에 40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다음 중 예를 들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됐으면 우리 평소에 공부할 때는 이 지문이 왜 맞고 틀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해한 대로 그래프도 그려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하면서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떤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게 맞는 문장이다, 이게 틀린 문장이다, 이게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답은 2번이겠지,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그런데 경제학 같은 경우에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이해한 대로 하나하나 따져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프를 그려본다거나 아니면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해석해 본다거나 그러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하고 여러분들 학습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실전에서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어차피 이 5개 지문 중에 거의 한 3개 이상은 다 기출지문에서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맞고 틀리는지에 대해서 평소에는 내가 왜 맞고 틀리는지 막 따져보면서 공부하지만 어느 정도 되셔야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합격하냐면 그냥 읽었는데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얘는 그냥 늘 맞는 지문이었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항상 옳지 않은 것은 이럴 때는 늘 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체크했다가 틀렸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식으로 여러분들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곧바로 문제를 풀기가 어렵고 또 경제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이 대부분 경제학이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만 공부한 수험생들이 나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찾아와서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실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 실패하고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저런 방법대로 계속 이해하는 방법대로 공부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들으면 강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러니까 다 이해가 되죠. 고개도 끄덕여지고. 그런데 경제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회계학도 해야 되고 부강법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으니까 이제 경제학 하고 나서 이제 덮어두고 다른 과목을 한 다음에 한 2달이나 3달 있다 그러면 경제학 책을 딱 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강의를 들을 땐 이해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해가 된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해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이해가 안 되면 문제도 안 풀리죠. 경제학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시 강의를 듣거나 뭐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고 여러분들 완벽한 이해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학문을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행정고시나 외모고시처럼 주관식 논술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이제 40문제 오지선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이해된 내용 중에 시험에 나올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그렇죠? 시험에 나올 내용만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객관식 경제 여러 강의를 하면서 시험에 빈출되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예상 지문 등을 다 모아뒀어요. 그게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될 지금 예전에 출간했던 교재인데 USB라는 교재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표지가 좀 달라지긴 할 건데 이게 예전에 출간해드렸던 교재 사이즈예요.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 이제 도움 되라고 출간해드렸던 교재인데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출간될 교재가 이제 11월, 12월에는 문제풀이 강의가 있는데 제가 문제풀이 해드릴 때는 문제만 풀어드리진 않고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재 예전 문제집에 보면 요약 정리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제가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시간이 주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시간 내에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암기를 하셔야. 그래서 일단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우리 제가 1시간 정도 여러분들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문장이 뭐 한두 문장 혹은 공식이 한 두세 개,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같은 짬짬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외우세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외워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다 이 외운 것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또 시험장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올 내용만 제가 요약해 드린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올 내용만 요약해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암기할 사항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기본 강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하셔야 될 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이해를 했으면 그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올 문장, 시험에 나올 공식을 외우시면 되겠어요. 외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수험생들이 특히 경제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론과 문제풀이 간의 갭이 심해요. 그 다른 과목은 여러분들이 뭐 물론 회계학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그냥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 듣고 기출문제집 풀어보면 어느 정도 풀립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듣고 기본 이론을 알았는데 문제를 풀려고 보면 안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또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예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론과 문풀 간의 갭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또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 준비하면서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 이론에 한 6이나 7의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문제풀이에 한 2, 3 정도, 뭐 3 정도 에너지를 쓰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근데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기에 최소한도의 여러분들 이해만 해둔 상태에서 나오는 문장이나 공식을 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한 2 내지 3 정도만 이 부분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고 예를 들어 지금 기본 강의 들으시면 딱 이때 그냥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험에 나올 문장은 딱 외워두고 한 번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수험 기간 동안 남은 시간들을 다 문제풀이에 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문제를 시간 안에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고 이제 어떤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우리가 최근에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최근에 적어도 한 5개년 혹은 7개년 정도의 우리 시험 이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 풀어보셔야 되고 여기에 추가로 더 풀어본다면 다른 시험에서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의 A급, B급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지금 A급, B급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죠. A급, B급이란 말이. 그러면 A급, B급이 어떤 건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교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자료가 따로 나가기도 했는데 여러분 교재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우리 송걸씨 강의 노트에 3페이지 보면 제가 매년 강의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카페에 업데이트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이제 올해 출제된 2017년 문제를 포함해서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드린 자료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강의 시작을 감정평가사 강의로 했는데 처음에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철저하게 했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했는데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했냐면 여러분들 5페이지를 잠깐 보실까요? 10년간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갖다 두고 이제 제 교재에 보면 이 출제 포인트들을 아주 세세하게 나눴습니다.
출제 유형으로 이러한 유형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나눴어요. 세세하게 나눈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몇 년도에 이 문제가 어떤 파트에서 출제가 됐는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체크해 본 거예요. 일일이 다. 체크를 한 결과물이 지금 거기 나와 있는데 이걸 미시, 거시, 국제경제로 이제 나눈 거죠. 그렇게 체크를 한 후에 이제 뭘 했냐면 소팅을 했어요. 소팅을 해서 많이 출제된 순서대로 지금 정렬을 한 겁니다. 다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점 기업의 이윤국대화 문제다. 그러면 우리 10년 동안 지금 15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년 2018년 시험에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지. 그죠? 독점 이론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쭉 한 거예요. 이 자료들이. 그렇게 정리한 결과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냐면 여러분들 보통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객관식 기출문제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공인회계사 시험이 있어요. 2월 달에. 이게 40문제고 오지선답니다. 그리고 국회 8급 시험이 있어요. 여기 25문제고 오지선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우리 시험이죠. 감정평가사. 40문제고 오지선다예요. 보험계리사 시험이 있어요. 보험계리사 시험이 40문제고 사지선다예요. 공인노무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공인노무사 시험이 25문제고 오지선다예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직 7급 시험도 있고 20문제 사지선다, 국가직 7급 20문제 사지선다, 또 지방 서울시 7급도 있어요. 서울시 7급도 있고 또 국가직 9급에도 선택 과목으로 경제학이 있는데 문제는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1년 동안 쏟아져 나오는 문제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별 의미 없이 지금 막 나열한 건 아니고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은 시험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은 아주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공인회계사. 최근에 조금 쉬워지긴 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워요. 그리고 국회 8급 시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정도 시험보다는 조금 쉽지만 그래도 감정평가사 시험은 좀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해요. 그럼 뭐 2008년도라든가 이런 때는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꽈락자가 속출하고 뭐 이런 때.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 지금 현재 난이도 정도인데 그러니까 쉬운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식 경제학 시험 중에서도 여기 공무원 시험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데 노무사 시험하고 그래서 이 정도 있는데 1년 동안 쏟아져 나오는 기출문제만 해도 저렇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시험과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 가장 범위도 넓고 어려운 시험에 속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풀려면 적어도 제가 나눈 출제 포인트를 기준으로 400개 이상 출제 포인트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10년 동안 아까 보셨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많은 내용 중에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내용은 123개 출제 포인트에서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A, B, C, D급을 나눠놨는데 여기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D급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경제학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한 400개 정도 여러분 공부하셔야 된다면 그 중에 123개에서 다 출제가 된다. 그래서 다 출제가 됐고 이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84개 출제 포인트에서 그죠? 여기에 그러면 이 중에 84개 출제 포인트 그죠?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을 우리가 A급, B급. 자, 그러면 여기 한 번 출제된 걸 우리가 C급이라고 나눠놨어요.
이건 딱 한 번만 나온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 나오고 다시 안 나온 거예요. 이게 C급. 그리고 2번 이상 나온 거. 예. 2번 혹은 2문제 혹은 10년 동안 3문제 나온 걸 B급. 그리고 4문제 이상 나온 걸 지금 A급으로 분류를 해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기 우리 시험에서 2번 이상 나온 게 84개 출제 포인트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죠? 84개 출제 포인트에서 다 나왔고 이게 여러분들 총 그러면 10년 동안 400문제잖아요. 이 400문제 중에 90.3%가 여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A급, B급에서 제가 얘기하는 A급, B급 출제 포인트에서 90.3%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시험들도 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은 좀 더 범위가 좁혀져요. 다른 시험보다. 예를 들어 뭐 공무원 시험은 한 130개 이상 여러분들이 A급, B급을 나누면 그런데 우리 시험은 한 84개 출제 포인트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좁은 영역에서 계속 빈출된다는 거죠. 나오는 게 또 나오고 그래서 84개 출제 포인트에서 90.3%가 여러분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제가 우리 강의 계획서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는 것이 A급, B급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자. 왜 더더욱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제가 그렇게 강조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 자격증 시험이 아닌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합격하는 것만도 중요하지만 또 합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점수를 얻는 것도 중요해요. 일단 합격할 때 경작 한 문제 더 맞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야 합격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90점 맞을 때 내가 95점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 95점 맞을 때 내가 100점 맞아야 돼요. 또 합격하고 나서도 좋은 부처로 가려면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점 맞아야 돼요. 그게 제일 유리하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감정평가사 시험은 이제 자격증 시험이고 1차에만 있기 때문에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건 어찌 보면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합격까지 이르는 거죠. 12월의 영광까지 보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그죠? 경작을 100점 맞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은 우리 예전에 그 농담으로 1차 시험에 이제 수석 합격자는 60점이다. 그죠? 60점으로 꽈락 없이 60점으로 합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남은 시간 뭐 했다는 얘기예요. 2차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A급, B급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어 내가 경제학에 1000시간을 쓸 거다.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1000시간을 쓸 건데 공부를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오늘 수요와 공급부터 미시경제학 이렇게 쭉 다 공부한다. 홀듯이 다 공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250시간을 썼을 때 내가 전체 경제학 공부 시간 중에 4분의 1의 시간을 쓴 거잖아요. 250시간을 쓰고 나서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만약에 이 중간에 시험을 봤다. 그러면 몇 점 맞겠어요? 4분의 1에 공부했으니까 25점 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이겠죠. 24점 맞을 수도 있고 20점 맞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똑같은 250시간 4분의 1의 공부 시간을 공부할 거면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A급, B급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4분의 1 시간을 여러분들이 A급, B급만 공부하셨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250시간을 여기다 쓴 거죠. 그러고 시험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출발이 몇 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90.3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그죠? 그럼 내가 열심히 했으면 90점 맞을 수도 있고 85점, 80점 맞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격증 시험은 뭐 매년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75점에서 80점 사이로 여러분들 맞으시면 합격권입니다. 무난하게. 그래서 좀 어렵게 난이도가 나온 해에는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적어도 75점에서 80점 정도는 목표로 두셔야 돼요. 경제학을 최소한. 그래서 그 정도는 맞겠다. 여러분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전체를 다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힘을 줄 때는 확 주고 또 뺄 때는 빼면서 여기 A급, B급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강의 계획서도 있지만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8회로 진행을 할 거다. 지금 제가 공무원 강의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 우리 시험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는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 강의를 한 36회 정도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본 강의는 지금 절반이잖아요. 물론 보강을 좀 하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똑같은 비중으로 강의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진행해드릴 거냐면 여기 A급, B급은 굉장히 자세하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고 여기 남은 C급이나 D급은 좀 비중을 많이 줄여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아예 공부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A급, B급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거 공부했을 때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시점에 왜냐하면 경제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할 때는 여기에 비중을 주신 다음 다른 과목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하면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 주시면 돼요.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달라. 그래서 이 많은 시험 문제를 다 풀어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시험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시험에 빈출된 파트, 그죠? 빈출된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A급, B급 타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 좋은데 예상 문제라는 거는 다 교수 출제 문제입니다. 출제자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대학 모의고사나 이런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신 후에 나중에 이제 뭐 그냥 여러분 실전 연습을 하려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시험 전 한 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만약에 3월 초에 시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월달 한 달은 비워두셔야 돼요. 비워두시고 여기 공부는 딱 1월달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죠? 하고 이 시험 전 한 달 동안은 뭔가를 새로운 걸 공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한 내용, 뭐 6개월 동안 내가 공부한 내용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 그죠? 무한 반복. 왜냐하면 우리 주관식 시험하고 또 달라요. 이게 하루에 그냥 전 과목을 다 보는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일수록 굉장히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클리어하게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가져가야지. 뭔가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시험장 가서 몰라서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다 헷갈려서 틀렸죠. 이건가? 아닌가? 이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무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뭐 4과목 5과목을 계속 돌려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져가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처음부터 이 교재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6개월 동안 그 과정을 딱 공부한 다음에 한 달 동안 뭘 할 거냐? 아까 제가 이 교재에다 뭘 담아뒀다 그랬어요? 시험에 나올 문장, 시험에 나오는 공식을 넣어뒀다 그랬잖아요. 이걸 계속 돌리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감정평가사 합격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뭐 거의 한 하루면 다 경제학 정리할 수 있었다 그래요. 한 2-3시간 정도 보면 이래독 됐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문제집 풀어보면 틀린 문제들 또 함정이 있는 문제들 다 표시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 계속 다시 풀고 또 풀고 한 달 동안 그러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뭐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뭐 충분히 합격 가능한 점수를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100점 맞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합격 가능한 점수를 맞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부터 일단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우리 올해는 좀 제가 뭐 교재 작업 등등 때문에 좀 늦게 개설이 됐는데 여기 이제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그리고 여기에 끝나면 아마 우리 문제집도 곧 출간이 될 거고 이전에 그래서 여기 문제풀이 강의. 근데 제 문제풀이 강의는 약간의 또 요약이 들어가요. 그래도 기본 내용을 다시 한번 뭐 설명은 아니지만 출제될 수 있는 걸 요약해드리고 우리 기출 문제와 또 여러분들이 풀어볼 문제들을 또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학원 커리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전반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관리를 듣고 계속 이걸 반복하시면 안 돼요. 지금 딱 할 때, 강의를 들을 때 딱 집중해서 이해하고, 이해한 것은 여러분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시험에 나올 문장이나 시험에 나올 공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한 후에 그다음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 계속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향후 출간될 문제집을 적어도 5회독 이상, 한 10회독 정도, 5회독, 10회독 정도 하셔야 여러분들 아마 경제학은 감이 올 겁니다. 좀 기본적인 문제가 5회독, 10회독이고 그 중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풀어봐도 지나치지 않아요. 계산 문제는. 어차피 계산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1분 안에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좀 3분, 5분 주면 다 풀죠. 근데 그걸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따로. 계산 문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2차에 실무도 하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계산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 머리로 푸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출제되는 유형들은 정해져 있어요. 다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 유형은. 그러면 문제를 딱 보고 바로바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둬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둬서 시험장 가서 내가 그렇게 많이 풀어봤던 그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이 이렇게 막 풀고 있는 걸 여러분들 손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제대로 풀고 있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숙련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나중에 또 문제풀이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가 40문제면 35문제만 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40문제 다 맞춰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35문제 풀고 시간이 남았는데 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처음부터 생각을 35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인드를.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지웠네. 난이도별로 쭉 문제를 이제 적어드렸는데 어차피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기출문제 우리 지금까지 한 10년간, 20년간 기출문제들 다 분석해보면 돌고 도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숫자,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똑같이 출제된 문제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노무사에 낸 문제를 감정평가사에 냈든가 감정평가사 시험에 낸 걸 공무원 시험에 냈거나 그런 문제들도 꽤 있어요. 분석해보면 똑같은 문제도. 교수님들이 많이 귀찮았나 보지? 숫자 보통 바꾸고 출제하는데 근데 어쨌든 기출문제는 계속 돕니다. 계속 도는데 이게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유형의 문제, 특히나 이제 계산 문제 이런 거,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개발해서 출제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시험 문제를 어디에 내냐면, 공인노무사 시험이나 이 공무원 시험들에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회 8급 시험 등등에 출제를 해요. 여러분들이 40문제를 보신다면, 그 중에 한 3문제, 4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더라도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제 내년에도.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애가 있고 적게 나오는 애가 있는데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객관식 강의도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를 이제 수년 동안 해보면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 계산 문제를 접근할 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 가가지고 기본 강의나 이런 시간 동안 혹은 내가 기본서를 읽으면서 이해했던 걸 중심으로 그 문제를 나 나름대로 해법을 찾고 시간 안에 내가 푼다.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는 수험생 같으면 뭐 5분, 6분 주면 풀어내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 계산 문제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는 것, 특히 객관식 계산 문제라는 건 기존에 다 패턴이 있다. 그러한 유형이 있다. 숫자만 바꿔가지고 출제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유형들을 굉장히 많이 숙련해서 연습해서 한 100번 정도 풀어봤다면 문제를 딱 보면 이 문제는 20씨가 넣어서 이렇게 푸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풀어야
한 40초, 1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할 때 그런 걸 한번 볼 건데 그에 내가 10년 동안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다른 시험 기출문제도 다 풀어봤는데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듣보잡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어내려면 일단 그 문제를 읽고 이것이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해석해보는데 1분이 지나가요. 1분이. 여러분들은 뭐 난 잠깐 생각한 것 같지만 실전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배운 이론에 기초해서 그 해법을 찾는 데까지 정말 미니멈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대부분 못 찾아요. 실전에서. 그런데 만약에 찾는다고 가정해보면 3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또 그 문제를 계산해서 풀어야 되잖아. 그럼 또 1분. 그럼 5분이 걸려요. 5분이 걸리는데 지금 제가 5분이 걸린다는 건 5분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안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접근 방법으로 5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실전에서는 어떠냐면 5분 쓰고 못 풉니다. 틀려요. 그죠? 이제 5분이 걸리면 여러분들이 5분 동안 풀 수 있는 오늘 기회비용 배우겠지만 5분 동안 풀 수 있는 다른 다른 문제들을 생각해봐요. 부관법 문제를 5분 동안 풀었다든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획득할 수 있는 점수 얼마를 날린 거야.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풀어도 푼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풀 수 있는 객관식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놓칠 수도 있고 그 문제 푸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35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 35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다른 시험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고 들어갔으면 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물론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답이 보이는 문제 먼저 풀고, 그죠? 1번부터 40번까지는 출제위원이 정해놓은 거지 여러분들이 그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먼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먼저 풀고 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먼저 풀고 나중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어려운 계산 문제 이렇게 35문제 풀면 아마 제대로 공부한 수험생이면 한 5분이나 아니면 한 3분 정도 남을 거예요. 그 정도 풀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5문제 중에 내가 풀만한 문제 한두 문제를 보시면 돼. 그리고 남은 문제는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날 아침에 시험장 갈 때 잘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3번인지 4번인지 2번인지. 그래서 고민하니까 고민도 없이 그냥 찍고 나오면 돼요. 왜냐하면 2010년도하고 11년도인가요? 제가 정확히 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서 강사들이 평가할 때 난이도는 거의 비슷한 걸로 전해와 그 다음에 거의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결과나 수험생이 느끼는 난이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꽈락자들도 수충하고 평균 점수가 거의 20점 육박하게 떨어진 애가 있어요. 우리 강사들이 볼 때는 문제 유형이 비슷하고 똑같은 난이도로 출제했는데 실제 수험생들은 평균 20점 떨어지고 막 꽈락자가 속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문제를 잘 분석해 봤더니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제가 매년 3문제 내지는 4문제가 아주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아까 꽈락자가 속출한 해에 문제를 봤더니 1번부터 5번에 그런 문제를 넣어둔 거예요. 출제자가. 그러니까 일단 수험생들이 가서 1번부터 다 푸니까 1번 안 풀리죠. 보니까 어렵네. 그럼 여러분들 한 1, 2번 풀었는데 어렵고 안 풀리고 한 5분 정도 쓰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망했다. 그죠? 불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3번, 4번, 5번 푸는데 뭐 심지어 어떤 수험생은 20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5번 풀었는데. 근데 뒤에 보면 30번 대 후반의 문제들을 보면 그냥 보면 답이 보이고 조금만 생각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막 한 10문제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문제를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꽈락이 되고 성적이 20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35문제를 풀겠다는 마인드로 들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봐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거 내가 한 번도 안 본 유형인데 그럼 그는 거예요. 이거 안 풀겠다. 한 문제, 5문제 중에 또 풀다가 또 그런 문제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35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35문제 중에 30문제만 맞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서 한 5문제 틀리더라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10문제 틀려도 75점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아까 5문제 줄 세웠는데 한두 문제 맞겠지. 적어도 한 문제 맞을 거 아니에요.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급, B급 위주로 공부하셔라.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운 문제, 신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공부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그 첫날이니까 앞으로 아마 이제 미시경제학을 한 10회 혹은 12회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진행할 건데, 이 미시경제학을 공부하기 앞서 미시경제학 전반에 걸친 좀 개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어디에 어떤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이 좀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숲을 지나간다, 내가 이렇게 숲을 관통할 거다 지금. 그런데 입구가 있고 그럼 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을 때 그냥 못 모르고 입구에 들어가서 그냥 쭉 길을 따라서 지나가서 출구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헬리콥터를 타고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숲을 딱 내려다 보면서 내가 갈 길이 저런 길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들어가면 그래도 좀 더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일단 미시경제학 개관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교재로는 우리 차례 목차 바로 뒤에 있어요. 그 경제학의 기초 앞부분에 미시경제학 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시경제학 공부하실 건데, 그 미시경제학 전체를, 미시경제학이 어떤 과목이다, 어떤 내용을 품고 있다라는 걸 한 번에 다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배우실 내용들이니까, 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지금 두 번째 시간이 강의는 그냥 부담을 갖지 말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지금 앞으로 한 10회, 11회 할 내용을 1시간 동안 강의해 드리는데 지금 이해가 다 된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경제학이,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이 이러한 학문이고 이러한 내용을 품고 있다라는 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뭐 판서하실 것도 없고 뭐 필기하실 것도 그냥 편안하게 아주 재미없는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죠? 들으시면 이제 나중에 지금 들어뒀던 내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 파트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고 그런 가정하에, 아마 경제학 그러면 좀 더 이름부터 좀 무겁잖아, 주제가. 뭔가 굉장히 돈에 대해 다룰 것 같고, 그죠?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인식이 있는데, 경제학이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인 거냐? 특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미시경제학이, 그러면 그 출발은 자원의 희소성에 있어요. 출발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자원의 희소성이 있다. 경제학의 출발은 자원의 희소성이 있어요. 스캐서티. 우리가 자원은 희소한데 우리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거죠.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할 거고, 경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많이 쓰고 싶잖아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많이 쓰고 싶은데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 거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소득이, 내 용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경제학의 출발이 없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집에 아빠가 만수르고 집에 꺼내도 밤에 들어가면 다시 돈이 채워져 있는 화수분이 있다, 우리 집에.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이걸 살까 말까, 뭐 어떤 데 내 지출을 쓸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 그런데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원은 희소한데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원은 희소하고 내가 사고 싶고 만들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뭘 할 수밖에 없겠어요? 초이스. 그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소득 범위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걸 정한다든가, 내가 가진 자원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걸 정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우리가 선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경제학이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냐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이스,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죠? 좀 의외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경제학은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죠? 아마 굉장히 많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내가 감정평가사 시험에 입문하기 전에, 이 시험 준비하기 전에 앞으로 직업을 무엇으로 할까?
그럼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죠. 앞으로 희망 직업으로. 그리고 감정평가사 그러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까? 뭐 혼자 책을 사서 내가 독학을 할까? 동영상으로 공부할까? 아니면 학원에 가서 뭐 종합반에 등록할까? 아니면 실강을 들을까? 뭐 이런 선택을 다 한 거예요. 실강을 들으러 오신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경제학 강사 중에도 이제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중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강의를 선택을 한 거고. 그죠?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개강날 아침부터 선택을 했겠지.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알람이 울리는데 일어날까 말까. 그죠? 일어나는 또 선택을 했을 거고. 학원에 가는데 걸어서 갈까, 뭐 택시 타고 갈까, 자전거 타고 갈까, 뭐 지하철 타고 갈까, 또 선택을 했을 거고, 또 점심은 뭘 먹을까, 그죠? 점심 먹고 커피는 뭘로 마실까, 또 강의실에 들어갈까 말까, 날씨도 좋은데, 그죠? 그래서 들어오는 선택을 매일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쉬는 시간에 그냥 도망갈까, 그죠? 아니면 뭐 다양한 선택들을 하고 있을 건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우리 그 샤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다 선택의 연속인데 이 경작이라는 것이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선택을 랜덤 초이스다.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쓰는 표현대로 꼴리는 대로, 그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학문이 아니죠. 그래서 경제학은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냐면 바로 rational choice,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합리적 선택.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을 한 단어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그게 efficiency,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냐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고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인간, 저기서 말하는 저 인간은 완전히 이기적이고 완전히 합리적인 우리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부르는 그러한 인간을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데 여기 있는 이 자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뭐 노동, 자본, 뭐 자원, 기술 이런 것들이 자원인데 이걸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경제 객체라고 불러요. 경제 객체라고 배우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인간, 이걸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다시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경제 객체인 자원은 이수한데 경제 주체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학문인데 이제 경제 주체에는 누가 있냐면 경제학에 등장하는 경제 주체에는 이제 가계,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기업. 미시경제학에는 주로 가계와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거시경제학 가면 정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국제경제학 가면 외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주체예요. 그래서 가계와 기업의 문제를 주로 다룰 건데 이 미시경제학에 등장하는 시장은 두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있어요. 재화시장, 생산물시장,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있어요. 노동시장이 있는데 자, 이때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에서 각각 가계와 기업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죠? 가계와 기업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가게니까 여러분들은 재화시장에서 물건을 파나요? 물건을 사나요? 물건을 사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요자라고 불러요. 구매자, 수요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건을 삽니다. 재화시장에서. 그런데 가게가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을 사나요? 노동력을 공급하나요? 그럼 나중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법인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개인 사무실 차려서 노동시장에 가서 노동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이게 노동 공급자입니다. 가게는. 그런데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사요? 노동을 팔아요? 사람들을 채용하고 노동을 사는 거지. 노동의 수요자, 노동의 구매자, 노동을 사고 기업은 노동을 사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을 결합을 해서 물건을 만들지 또 생산물을 만들어서 재화시장에 어떻게 하지? 다시 공급해 줍니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에서 이런 순환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죠?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또 우리 노동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해 주면 기업은 노동을 사가지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재화시장에 물건을 공급하고 이런 순환 구조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욕망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기업의 욕망이란 건 뭘까요? 그럼 기업은 무엇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은 무엇을 추구하나요?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윤. 그럼 나중에 이제 법인 만들고 회사 세웠다 그러면 그 목표라는 것은 이윤 극대화죠. 이윤이 많이 나게 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죠. 기업의 욕망, 기업의 목표죠. 이윤 극대화. 가계의 욕망은 뭘까요? 가계의 욕망.
여러분들의 욕망인데, 그러면 조금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왜 사는 것 같아요? 오늘을 왜 살아가? 그죠?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합격하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가계가 무엇을 추구한다고, 왜 살아간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냐면 매일매일 더 기쁘기 위해서, 매일매일 더 많은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가정해요. 그 만족감을 우리가 만족, 유틸리티, 효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계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가계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자원은 희소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고 말할 때 가계, 경제주체 가계의 욕망은 뭐고? 효용이죠. 만족, 기쁨. 그게 가계의 욕망이고 기업의 욕망은 뭐예요? 이윤이죠. 이윤극대화. 이것이 기업의 욕망인데 이때 그러면 가계가 효용극대화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재화시장에서 가계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죠. 물건을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커피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커피가 2,000원 하다가 1,000원으로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커피 소비를 어떻게 하죠? 늘리나요? 줄이나요? 커피 가격이 싸지면 커피를 더 마시려고 그러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의미예요. 수요곡선. 재화시장의 이 수요곡선인데 이 커피 가격이고 커피 소비량이다. 그러면 커피 가격이 2,000원 하다가 커피 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하면 커피 소비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늘리겠다는 거죠. 커피를 더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왜 더 먹어요? 커피 가격이 떨어지니까 커피를 왜 더 먹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싸니까. 그죠? 어이없다는 듯 싸니까 더 먹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투이션 직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직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커피 가격이 떨어지면 커피를 더 먹는 거지. 왜? 싸니까. 싸니까 더 먹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무슨 답변이 필요해? 그게 경제학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관을 믿고 직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개인의 효용극대와 개인이 만족을 추구한 결과 커피 가격이 떨어지면 커피를 더 소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커피를 더 소비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만족이 커지는 점. 예를 들어 엄마가 용돈 10,000원을 줬어요 오늘.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오늘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밥도 사 먹을 수 있어. 그럼 커피 가격도 있고 밥 가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10,000원 범위 안에서 내가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용돈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도 샀을 건데 그때 어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소비 행위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커피를 2잔 밥을 3끼를 먹었다 그러면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가장 크게 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하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엄마가 준 용돈으로 10,000원어치 다 커피만 사 먹었다. 그럼 행복하겠죠. 커피를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데 밥을 못 먹었으니까 거기서 오는 만족을 못 누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비 조합이 나의 만족을 가장 극대화했다고 볼 수 없겠죠. 또 여러분들이 커피는 안 마시고 밥만 5끼 먹었어 오늘. 엄마가 준 용돈 10,000원으로. 그러면 밥을 많이 먹어서 배는 부르겠지만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기 때문에 지금 그 소비점이 여러분들의 만족을 극대화한 점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가장 극대화하는 커피 소비량과 밥 소비량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하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건데 그러면 커피 가격이 떨어지면 커피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커피 소비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걸 그냥 단순히 싸니까 커피를 더 먹는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조금 더 나가서 사람들이 무엇을 극대화한 결과 자신의 만족,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 결과 커피 소비량을 늘린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깊게 배우시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커피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싸졌다. 내가 엄마가 준 용돈으로 커피와 밥만 먹는다고 가정해보고 오늘 커피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는 커피가 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예요? 싸진 거예요? 싸진 거죠. 그럼 밥 입장에서 보면 밥의 절대 가격은 똑같지만 밥은 상대적으로 커피에 비해 어떻게 된 거예요? 비싸진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냐면 상대적으로 싸진 커피 소비는 늘리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밥 소비는 줄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커피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싸진 커피 소비는 늘리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밥 소비는 줄여. 그러면 밥을 커피로 대체하려는
대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밥을 줄이고 커피를 늘리려는, 커피는 싸졌고 밥은 비싸졌으니까 밥을 커피로 대체하려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커피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체 효과로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대체 효과 때문에 커피 가격이 싸지면 밥을 커피로 대체하려는 대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커피 소비량이 늘어난다 라고 설명하는 원리가 소비자의 효용극대 원리 중에 하나고, 그러면 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 소비량은 대부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부분 재화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 소비량이 늘어나죠. 나중에 지금 설명하는 아이디어들은 다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들어두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화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 소비량이 다 늘어나요. 그런 재화를 경제학에서는 정상재라고 부릅니다. 정상재. 내 소득이 늘었어. 그러면 그 재화 소비량이 늘어나지. 그죠? 내가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면 한우 소비량이 늘어났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 그러면 한우는 정상재인 거예요. 그죠? 내 소득이 늘어났는데 내가 밥을 더 많이 먹었다. 그럼 밥도 정상재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정상재라고 그러면, 정상재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 소비량이 줄어드는 재화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재화를 우리가 열등재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재의 반대 열등재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열등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열등재라는 건 사람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가 꼭 이 재화는 항상 열등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만약에 한우를 좋아해,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주말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지금 삼겹살 구워 먹고 있어요. 왜? 돈이 없어서. 한우는 비싸니까 삼겹살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과외비가 예를 들어 입금이 돼가지고 이제 친구들 만나서 자기가 한우를 한턱 쏜다 그러면서 소고기를 먹고 있어. 그러면 돼지고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얘가 갑자기 소득이 증가하더니 나의 소비를 줄인 거죠. 그럼 돼지고기는 무슨 재화인 거예요? 이 경우에 열등재인 거죠. 그래서 정의가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 소비량을 줄어드는 재화를 우리가 열등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돼지고기는 항상 열등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친구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풀만 먹다가 막 콩나물, 막 나물 이런 거만 먹다가 갑자기 집에서 용돈이 올라오자 친구들이랑 돼지고기를 삼겹살 구워 먹었다. 그럼 그 경우에 돼지고기는 뭐겠어요? 정상재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우리 정의 자체가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커피나 밥은 다 정상재라고 가정을 해보고, 소득이 증가하면 커피 소비도 늘어나고 밥 소비도 늘어난다고 가정해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도 엄마가 용돈으로 10,000원, 오늘도 10,000원으로 줬을 때 나의 명목소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걸 명목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엄마가 준 용돈은 10,000원으로 동일한데, 내가 어제 커피 가격이 2,000원일 때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이걸 커피로 다 바꿔간다. 엄마가 준 용돈을, 그럼 어제 저녁에 커피 몇 잔 사갈 수 있었을까요? 5잔. 그죠? 커피 가격이 2,000원, 엄마가 10,000원 용돈을 줬으니까 집에 들어갈 때 커피 5잔 사갈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의 실질 구매력, 실질 소득의 이름이에요. 그죠? 내가 커피 5잔. 이게 여러분들의 실질 구매력, 실질 소득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바뀌지 않았는데 커피 가격만 오늘 1,000원으로 하락하니까 오늘 집에 들어갈 때는 커피만 사갈 때, 커피에 올인했을 때 커피 몇 잔을 사갈 수 있어요? 10잔. 어제는 몇 잔? 5잔. 오늘은 10잔. 엄마가 여전히 똑같이 10,000원 줬는데 어제는 내가 커피 5잔이 나의 실질 구매력, 실질 소득이었다면 오늘은 커피 10잔이 오늘의 실질 소득이니까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커피가 싸진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실질 구매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난 거죠. 내 소득이 늘어났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득이 늘어났다고 느낄 때 아까 커피와 밥이 정상재라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행동하려고 할까요? 커피 소비량과 밥 소비량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늘리려고 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소득 효과에 의해서 커피 소비량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의해서 커피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는 원리가 바로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원리로 설명하는 방법이고, 이걸 여러분들 나중에 소비자 이론에 가셔가지고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커피가 싸니까 커피를 더 먹는다라는 것에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의 그 직관적인 선택 안에는 여러분들의 용돈은 주어져 있는데 자원은 희소한데 자신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했을 거고, 커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싸진 커피를 더 먹고 나의 실질 소득이 늘어났다고 느껴서 내 정상적인 커피 소비를 늘렸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의 효용극대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이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결과 가게가 재화시장에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의 직면에 있는 거죠. 커피 가격이 싸지면 커피를 더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가계의 효용극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가 노동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재화시장에서는 커피를 샀지만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죠. 노동력을 공급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노동 공급선을 이렇게 그리니까 여기 임금 고용량 평면에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니까 이 노동 공급선을 이렇게 우상향하죠. 무슨 얘기냐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 시간을 늘리려고 해, 줄이려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임금 더 주겠다고 하면 일 덜 하겠어요? 더 하겠어요? 더 하겠죠. 임금 올려주면 일 더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임금이 오르면 노동 공급 시간이 늘어나나요? 왜 일을 더 하려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돈 더 준다니까. 그죠? 돈 더 준다니까 일 더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직관, 인투이션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하죠. 그 행동에 대해서 경제학은 어떻게 설명하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의 만족을 극대화한 결과, 여러분들의 효용 극대화한 결과 임금이 오르면 노동공급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건데 여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점이 있냐면 아까는 정상재와 열등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르게 또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재화를 소비했을 때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재화들은 대부분 그걸 소비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효용이 좋아집니다. 밥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일반적인 재화들은 그 재화를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여러분들의 효용이 높아져요. 그런 재화를 우리가 경제학에서 재화, 굿이라고 부릅니다. 굿. 그죠? 이런 재화를 재화, 굿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굿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걸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재화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배드라고 부릅니다. 비재화라고 부르는데 어떤 게 그런 게 있을 거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쓰레기 이렇게 내가 보면 기분 좋아요? 공해, 오염, 폐수 이런 것들을 보면 기분이 안 좋잖아. 이런 걸 소비하면 이런 걸 우리가 그걸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기분이 더러워지는, 기분이 나빠지는 재화를 배드, 비재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경제학 공부 기분 좋아요? 그죠? 기분 안 좋아지잖아? 또 제가 하고 있는 거. 이 경제학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노동. 기분이 안 좋아지는 배드란 말이에요. 그죠? 뭐 노동을 하면 막 구슬땀을 흘리고 그 땀을 보면 막 기쁘고 막 이런 거 다 쿨하죠? 이러면 기분 나쁘지. 그죠? 그러니까 이 노동이란 건 배드란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지는 재화인데 지금 경제학에서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거냐면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가계의 효용극대화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그죠?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면 지금 그리고 그것도 이상할 뿐더러 또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경제학에서 어떤 가정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매일매일 더 기쁘기 위해서 살아간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자겠는데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여기 왔잖아. 학원에 돈 내고. 근데 지금 기뻐요? 안 기쁘잖아. 그죠? 공부해야 되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근데 경제학에서는 그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거냐면 하루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에요. 이 24시간이라는 자원의 제약이 있는 거죠. 그죠?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이 제약이 있는데 내가 24시간 중에서 10시간 일을 했다는 것은 10시간 노동 공급을 했다는 것은 14시간은 리저를 즐겼다는 거죠. 여가를 즐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루에 14시간 여가를 즐겼다는 것은 몇 시간 일했다는 거예요? 10시간 일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자, 앞에 여러분들이 엄마가 용돈 10,000원을 주면 무슨 선택을 했어요? 커피와 밥을 먹는 선택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앞에는 여러분들이 엄마가 10,000원이라는 용돈을 줬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득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 거냐면 시간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 24시간이 나의 소득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부존소득 모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의 소득을 시간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부존소득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명목소득과 부존소득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시간 일했어. 똑같이.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엄마가 용돈 그냥 10,000원 줄 때는 10,000원이잖아. 10,000원이지만 내가 10시간을 가지고 있다. 시간으로. 근데 10시간 일했을 때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면 여러분들의 소득이 얼마가 되고
10만 원이고 시간당 임금이 2만 원이면 여러분들의 명목소득이 20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소득을 우리가 부전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부전소득 모형이냐면 우리 집이 예를 들어 과수원을 하는데 사과 농사를 했죠, 집에서. 그런데 엄마가 지난달에 용돈을 보내줄 때는 100만 원 이렇게 입금시켜줬어요, 통장으로. 근데 이번 달은 용돈이 올라올 때가 됐는데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집에 전화했더니 엊그제 택배로 붙였대, 용돈을. 근데 오늘 집에 가보니까 사과 10상자가 와 있어. 용돈으로? 네가 팔아서 쓰래. 그죠? 사과 잘 안 팔린다고? 그러면 만약에 사과 한 상자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내 용돈이 얼마 되는 거고, 100만 원이 되는 거고, 사과 한 상자에 만약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내 용돈이 얼마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모형이 바로 부전소득 모형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일하는 데 쓰면 그게 나의 소득이 되는 거고, 그죠? 일을 안 하고 여가를 하면 소득이 없는 거죠. 그런 모형인 거예요. 그때 앞에는 내가 가진 소득으로 커피와 밥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가와 소비 간의 선택입니다. 그죠? 내가 놀면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안 생기고 돈이 안 생기면 소비를 못 하겠죠. 또 열심히 일하면 돈이 생겨서 소비를 하지만 그만큼 일을 못 했잖아. 그러니까 여가와 소비 간의 선택의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엄마가 준 용돈 10,000원으로 내가 커피에 올인하면 커피를 많이 마셔서 기분은 좋지만 밥을 못 먹어서 그만큼 아쉬움이 있었다. 또 밥에 올인하면 밥을 많이 먹어서 기분은 좋지만 커피를 한 잔도 못 먹으니까 그만큼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이 나의 효용 극대화점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의 적정한 커피와 밥 소비량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만약에 하루 24시간을 다 여가했었어. 그럼 놀면 기분 좋죠? 그런데 하루 24시간 다 여가였으면 일을 안 했으니까 돈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없죠. 소비를 하나도 못 하니까 아쉽잖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다 논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효용 극대화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 24시간 동안 다 일만 했어요. 일만 하면 소득이 많이 생길 거니까 그걸로 다 소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와서 쇼핑을 하니까. 그런데 24시간 동안 일만 했으니까 여가를 1시간도 즐기지 못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것도 여러분들의 효용 극대화점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나의 적정한 여가와 적정한 소비를 보장해 주는 걸 여러분들이 24시간 안에서 선택한다는 거지. 그것이 나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임금 수준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여가 시간과 노동급 시간을 효용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경제학 공부 또 감정평가사 공부라는 공부, 노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한참 좋은 나이에 만약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막 놀고 지금 이 젊을 때 막 여가를 즐겼어. 리저를 24시간. 그러면 일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취업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하겠지 평생토록. 그럼 불행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소비를 뒤로 미루고 여가를 뒤로 미루고 지금 뭘 땡겨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경제학 공부 또 감정평가사 공부 노동 이런 걸 미리 여러분들 하고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하면 이제 고소득 연봉자가 되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여가도 즐기고 소비도 하겠다. 나름대로 인생 전체 큰 그림 그리고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가계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크게 보면 나도 지금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임금이라는 건 여가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가의 가격이다. 왜 우리가 여가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냐면 첫 시간에 우리 개관 끝나면 기회비용, 매몰비용 배울 건데 기회비용의 정의라는 것이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약에 지금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놀고 있다. 재밌게. 여가를 즐기고 있다 생각해보면 지금 1시간 동안 여가를 즐기지 않았다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일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시간당 임금. 그게 여가의 기회비용입니다. 그죠? 내가 1시간 동안 놀지 않았다면 다른 일, 나가서 일을 하고 받을 수 있었던 임금. 그게 여가의 기회비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시간당 임금이 5,000원이다 내가. 그러면 여가가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1시간 동안 한 5,000원어치 효용만 누리면 되니까, 기쁘게 놀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시간당 임금이 10만 원이다 내가 시간당 임금이 10만 원인데 지금 여기서 놀고 있다. 리저를 즐기고 있다. 그러면 이 여가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죠? 나 나가면 1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데 적어도 10만 원 이상의 효용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놀면서. 그럼 여가가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가의 가격이 임금이에요.
그러면 임금이 상승했다.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여가가 싸진 거예요, 비싸진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여가를 즐기다가 이제 시간당 임금이 20,000원이면 20,000원짜리 여가를 즐겨야 되니까 여가가 비싸진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면 아까 이제 무엇과 무엇 간의 선택의 문제로 보자 그랬어요? 여가와 소비 간의 선택의 문제로 보자 그랬잖아요. 그럼 여가가 비싸졌어, 지금.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오르자 여가가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줄이려고 하겠죠.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대신에 일을 더 많이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걸로 소비를 하려고 하겠지. 여가를 소비로 대체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임금이 상승했을 때 여가가 줄어들고 여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무엇을 늘렸다는 거예요? 노동공급 시간을 늘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체 효과에 의해서 노동공급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임금이 올랐을 때 늘어나겠죠. 그죠? 이게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 시간이 증가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가를 소비로 대체하는 대체 효과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대체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여러분들 시간으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일 때는 100,000원이지만 시간당 20,000원일 때는 200,000원으로 나의 또 뭐가 늘어? 임금이 상승하면 나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늘어나요.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나의 소득도 늘어나.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어떤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 여가는 정상제겠어요, 열등제겠어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어떤 사람에겐 정상제고 어떤 사람들에겐 열등제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여가가 정상제라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여가 시간을 늘린다. 우리가 경제학에 많은 서베이가 있지는 않아요. 보통 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뭐 계량경제 분석을 하지 서베이를 많이 하진 않는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서베이가 있어요. 어떤 서베이가 있냐면 전년도 상금 랭킹 탑 10 안에 있는 골프 선수들을 한번 추적해 봤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면, 저는 골프를 못 치는데 골프를 치면 그건 리저인가요? 레이버인가요? 리저죠. 여가지. 그죠? 노는 거잖아? 그런데 프로 골프 선수가 골프 대회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 건 이건 여가예요, 노동이에요? 노동이지. 그죠? 그러니까 전년도 탑 10 안에 든 선수들을 추적해봤다는 것은 전년도 상금 랭킹이 탑 10에 들었다는 것은 소득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이 소득이 증가한 골프 선수들 다음에 출전 대회 횟수를 추적해봤더니 다 줄어들었어. 대회 횟수를 줄였다는 얘기는 무슨 시간을 줄였다는 거예요? 얘들이 대회 안 나가고 뭐 했을까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떠났겠죠. 리저를 즐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가는 무슨 재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상제라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정상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가가 정상제라고 가정해보고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승하면 여러분들의 소득이 증가할 때 무슨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소득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가 시간을 늘리려는 소득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가 시간을 늘렸다는 얘기는 무슨 시간은 줄였겠어요?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즉 노동 공급 시간이 줄어드는 소득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소득 효과가. 그래서 이러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중에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면 임금이 상승할 때 사람들은 노동 공급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시간을 설명하는 가계의 효용 극대화 원리로 설명하는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가소득 선택 모형 가서 배울 겁니다. 여가소득 선택 모형 가서 배울 거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다 우리 시험에서 A급, B급이에요. A급, B급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 설명한 방법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중에 다 공식화 해드릴 겁니다. 암기 공식이 되든 앞자를 따든 아니면 경제 원리를 적용하든 우리가 문제를 빠리빠리 풀 수 있게끔 나중에 다 적용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울 거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업이 그러면 이윤국 대화를 추구한다는 건데 어떻게 이윤국 대화를 추구하는지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 우리 또 남아있는 미시경제학의 주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다음에 우리가 미시경제학 첫 번째 파트인 기회비용과 매물비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잠깐만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면 20페이지가 바로 기회비용과 매물비용인데 우리가 이 편집을 다 새로 보면서 그 위에 나와 있는 A, B, C, D를 다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가 우리 시험에서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D급인지 판단하면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데가 D급인데 강사가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설명을 불성실하게 할 거니까 D급은. 그죠? 왜냐하면 그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디다 쓸 거냐면 A급, B급의 설명을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 투자를 할 때 근데 문제는 내가 A급, B급 주제라고 써 있는데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건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었다 할게요.